행복한 리듬과 즐거운 음악으로 시작하는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행복한 리듬과 행복한 이 멜로디와 함께 이번 주 승부 시작을 할 텐데요. 과연 내용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안겨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예. 혼자 행복하란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같이 행복합니다. 예, 같이 행복해야죠. 같이. 예, 같이 행복해야죠. 예. 저 근데 이거 재밌어요. 이 코너. 일주일에 제일 기다려지는 게 이 코너. 오, 진짜예요? 네, 진짜요. 오. 최고의 코너죠. 예, 최고의 코너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머릿속이. 예. 근데 진짜 재밌어요. 예, 이게 긴장되는 코너가 그렇죠. 있고. 맞아요. 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기가 다 이 소진이 돼가지고 소진이 되죠. 기진맥진. 맞습니다. 예, 이런 코너도 있지만 여기는 막 정말 좋아요. 예. 이게 좀 장단도 두 분이 잘 맞춰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정면 승부를 하죠, 우리는. 정면 승부 뭐 꼭 승부가 아니라도 좋은데 예. 근데 이제 이 코너의 문제가 뭐냐면 승자 패자라는데 이게 섞을 경우가 있어요. 네. 한쪽에 승자인데 한쪽에 패자. 이러면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정말 사전에 의논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그래야죠. 맹세코. 예. 예. 그러면은 이번에도 헷갈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배 소장님 승자 이거 보니까 헷갈려. 네네. 뭐예요? 누구요? 저는 이번 주 성자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꼽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패자로 꼽았어요. 홍준표 네. 시장. 그러니까 네. 이게 왜 두 분이서 뭐 전혀 얘기를 안 했다 사전에. 왜냐하면 제가 오해를 할까봐 이제. 근데 그런 이게 얘기를 제가 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은영 소장이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패자로 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이제 그분까지 오시네. 예. 1단계 분석을 하면 패자로 보죠. 왜냐하면 그냥 당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당원권 10개월 정지거든요. 예. 이걸 딱 보면서 뭐 홍준표 끝났네. 됐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주변에서 막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이제 상임 고문직에서도 해촉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달 이제 15일 이 골프를 치다가 이른바 수해 골프죠. 그러다가 이제 당은 당규에 따라서 골프한 사람은 이제 징계한다. 그런 이제 중앙윤리위원회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되면서 10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막 그런 설명을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윤리위에는요 이게 심사숙고하고 고민이 많았다는 것도 결과를 발표했을 때 또 그런 또 인상도 줘야 되기 때문에 결정 빨리 안 나요. 그래서 저녁에 10시나 12시나 새벽 2시에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중간에 발표가 돼버렸더라고요. 맞아요. 어디 5시 예. 한 4, 50분 경에. 소집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속전속결로 한 걸 보면은 이 당 지도부에서 물론 결정한 건 윤리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벼르고 벼르지 않았나.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 지도부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뭐 계속 쓴소리하고 지도부에 대해서 홍카콜라 이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뭔가 사달이 나겠지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수해 골프로 이 딱 발목이 잡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취재하던 기자들도 당원권 3개월 아니면 정말 중징계면 6개월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9개월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이 내기를 하거나 또 할 때는 369예요. 369 10이야. 그러니까 김재원 전 의원의 경우에도 발언 관련해서 1년 아니에요? 윤리위 징계를 했을 때 1년이에요. 12개월. 그런데 10개월이면 어떤 의미냐. 5월 달에 풀리거든요. 내년 5월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하고 총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패자 같죠.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사실 꺼져가던 홍준표 시장의 이 정치적인 오기를 저는 불러일으켰다.
이게 정치인들이 오기가 생기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패자로 보이지만 내년 총선 그 이후에 지방선거 그 이후에 우리 정치는 시시각각 변해요. 선거는 미생물, 정치는 생물, 합해서 과학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저도 하지만 이제 저는 저것도 승자가 될 꼬리표는 만들었다. 그래서 3년을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저의 뒤에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근데 성우를 하면은 잘할 것 같다, 진짜. 네네.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3년을 기다리겠다는 게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걸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서 시장 임기가 3년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3년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대선 도전이에요. 네, 그럼요.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그 뭐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계속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정치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당원권 10개월 정지가 갖는 의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다. 그리고 지금 3년 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자로 꼽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물론 과거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 오뚜기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나서 선거에서 다시 불사조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불사조니까 갑자기 이인재 그렇죠. 의원은 이인재.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져요. 네. 그러니까 좀 대선 도전을 또 하시지 않을까요? 글쎄 모르죠. 근데 그래서 패자로 꼽으셨어요. 네, 그래서 패자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제가 뒤에서도 이제 승자 얘기할 건데 이 여권 내에 지금 그 차기 주자에 대한 이제 뭔가의 그 군불이 떼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갈 걸로 많이 예측했는데 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그 결집이 좀 되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지금 붙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차기 주자들이 좀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각시키는 그 과정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의 그 뭔가 그 발언권이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당원권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는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악연도 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뭐 당을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만일 홍준표 시장이 다시 한번 대권 도전을 하게 됐을 때에는 이번 수해를 났을 때 골프도 골프지만 그 이후에 한 언급들이 그렇죠. 네, 네. 다시 인구에 회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배제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홍준표 시장이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덩쇼핑의 삶을 살아야 된다. 도광량에. 그러니까 조용히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조금씩 더 확보해가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홍준표 시장의 이 사이다 발언이 때로는 우군이 되기보다는 적군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수해 골프에서는 아이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무 그냥 좀 비슷했어요.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났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경선에서 저는 큰 패착은 당원들의 마음을 못 얻었어요. 결국 당심을 얻으려면 지금부터 3년 동안 저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차근차근 주변부터 당원들의 마음을 쌓아가야 돼요. 결국 당원들이 원하는 한국 정치의 변화는 뭔가 예. 그걸 홍카콜라가 홍준표가 곱씹을 때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거듭났듯이 새로운 정치로 거듭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그러니까 3년 후에 나가긴 나갈 것 같으세요 대선에? 네네 저는 나간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지역 기반을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못 될 줄 알았어요 대구시장에. 하지만 됐거든요. 그래서 나가려고 준비를 또 하고 있다. 근데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내년 총선은 대체로 지금 세대 교체 또는 인물 교체 흐름이어서 과연 그 여권 내에서 지금 친윤 인사라든지 또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대선 주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의 자리가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승자로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굉장히 분란은 많았어요. 홍준표 시장이
분란이 많았다는 것은 이전에 그 무슨 약간 금품 수수 논란도 있었었죠. 예. 뇌물 논란이 이제 있었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이건 뭐 돌아가신. 소환을 안 하고 싶을 텐데 그 기억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정치를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분란들은 또 홍준표 시장이 8년 전인가도 징계를 한번 당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14년인가 2014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좀 압박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연민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당원권 정지 10개를 받았다는 것은 당의 주류에서 주류 세력으로부터 밀려나면서 계속 좀 압박을 받는 듯한 모습. 하지만 홍준표 시장의 위치는 또 보수 정당의 가장 핵심 기반인 TK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나중에 이것이 본인 스스로 정치력을 회복할 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그게 3년 뒤가 될 때 5년 뒤가 될지 그때는 약이 될 수도 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참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시장도 그 안에서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도전이에요. 다음 3년 뒤에 도전을 한다면.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 각자가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요구하는 상 자체가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과연 원할까? 저는 좀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건 좀 저의 약간 뭐 비과학적인 예측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로 끌고 가는 이런 대통령의 모습 역대 처음으로 나온 검찰 출신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낮은 지지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본다면 이 탄핵 그 영향력과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거지. 높았다. 아주 높았죠. 그리고 그렇지 2015년 7월 8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네네. 32에서 33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외교 리스크를 순방 리스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순방 효과라는 걸로 해서 지지율의 반등을 이뤄냈던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다음 달에도 또 외국을 나가시는데 근데 이번 처음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34에서 1위가 외교예요. 외교인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외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많이 나가시니까 지지를 하는 층에서는 그거 외에는 찾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지지층에서는 외교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지층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부정평가하는 쪽에서도 외교고 긍정평가하는 쪽에서 외교인데 이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있다고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은영 소장이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전 별로 기회가 없다. 확 변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당원권 정지된 10개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예. 홍준표 시장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안는 예. 포용력이 있는 홍준표의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근데 그 변할 수 있는 오기는 뭐냐면 이번에 당원권 정지 10개월로 확보될 수도 있다. 저는 그걸 알겠습니다. 보면서 이제 성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근데-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은영 소장님은 패자를 지금 말씀하셨고 네.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승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래 승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사부에서는 저의 승자. 패자를 하는데 네. 여기서 그냥 승자도 말씀하세요. 아, 저는 승자가 지금 저기 한동훈 장관하고 원희룡 장관 두 사람을 승자로 꼽았습니다. 그래요? 네네. 왜요? 이 지금 이 현재 전국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차기 이제 그 여권 내에 리더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둘의 모습이 굉장히 좀 달라요. 한 분은 포지티브형으로 가고 한 분은 네거티브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의 그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존재감을 부상을 시키면서 지지층에 플러스 알파를 지금 가져오려는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사실 지금 어저께도 뭐 이제 국토위 그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완전히 그 불쏘시개형으로 지금 이 전국을 맞아 내가 모든 화살을 다 맞겠다 이런 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희생양. 나는 날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다음 차기 지도자로서 나가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당의 어제 의원들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정말 원희룡 장관이 이 양평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사람들을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라는 많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너무 지엽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국조한다든지 특검을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 살아날 수 있어요. 이분은 희생양과 불쏘시개의 이미지로 살아날 수 있는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미래 아젠다를 많이 던지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그게 우리 지금 현실에서 맞지 않은 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뭐 사형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민청이라든지 상당히 좀 미래 아젠다들을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포지티브한 그런 형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승자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 우리 4부에서 조금 더 듣죠.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자, 이 소장님이 아까 한동훈 장관하고 네. 원희룡 장관을 승자로 꼽아주셨는데 그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들어야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하신 내용을 말씀 주실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을 두 장관을 승자로 꼽아주셨어요. 그게 한동훈 장관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로 오히려 집권당 내에서의 주목도가 커졌다. 희생장 효과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뭐 미래 지향적인 과제를 통해서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주고 또 총선 때 나갈 경우에 총선을 주도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데 결국 두 사람에 대한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승자로 꼽아주셨지만 이제 지지층 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은영 소장이 말씀하신 이 소장 말씀하신 대로 대권을 꿈꾼다면 중도가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도 이런 파장이 생기면서 중도층이나 MZ세대나 또 무당층 지지를 받는 건 또 상당히 좀 무거워졌어요. 동시에 또 한동훈 장관도 지지층 내에서는 똑똑하다, 말 잘한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회에서 질의응답 주고받으면서 뭐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 지지층 내에서는 그런데 또 중도층, 무당층 또 MZ세대에서는 뭐 지나치게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좀 대결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할 때 대권 후보로 지금의 행보를 다 승자로 볼 수가 있는 건지. 일단은 제가 얘기 드린 거는 현재 전국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속에서 이제 이거 총선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 할 때 수합 분석이라는 거 하잖아요. SWOT 수합 그렇죠. 분석. 기회 요인, 장점, 단점, 그다음에 기회 요인, 위협, 위기 요인. 근데 여기서 제가 본 거는 기회 요인만 가지고 본 거예요. 사실 지금 원희룡 장관도 지금 이 전국에서 홍준표 시장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지만 지금 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는 본인을 확실하게 불쏘시개로 넣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지층 내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지난 6월 달에 그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한 거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차기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네거티브적인 거, 부정적인 것보다는 계속 긍정적인 아젠다들을 던지는데 그게 민주당 쪽이나 또 다음 대선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해 볼 주제들을 던지고 있고 저는 사형제를 참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돌아가신 분은 아무도 주목을 안 해주거든요.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부산에서 돌려차기 한 여성분이 거길 갔어요. 그러면서 그 여성분이 지금 이 사형제와 관련해서 그건 떠나서 이 현재 양형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뭐 그 죄를 다 더해갖고 병가주의를 해라. 미국이 그렇죠. 네, 그리고 교정 시스템 이게 계속 지금 전과가 몇 범입니까? 그 묻지마 17범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정 시스템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하신 분이 제안을 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나마 이런 건 던진다. 그래서 그냥 저는 기회 요인 측면만 본 거죠.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 얘기를 했죠. 사형제 가면 우리가 이유에서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민청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미래적인 걸 먼저 던지고 센스 있다. 있는 아젠다 세팅이 됐다 됐어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기회 요인만 봤을 때 이분이 근데 한동훈 장관도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아니 뭐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패자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패자 그렇죠. 누구예요? 저는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명확하네요. 오늘 저기. 아니 좀 전부 좀 이렇게 좀 애매한데 저는 확실한 패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러니까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돼서 이거는 뭐 웬만한 청취자분들이면 내용 다 아시는 거니까요. 800만 달러 그러니까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서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800만 달러를 이제 북한에 보냈는데 그중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부분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그 대가로 이제 보낸 것이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이하영 전 부지사는 계속해서 부인해 왔거든요. 그런데 예.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 법정 진술에서 그렇다 보고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옥중 사흘 뒤인가요? 옥중이 이제 잡힐 편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법정에서 부인하고는 또 말다툼을 했다고 또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보 그러지 마. 그 변호사 그냥 저기 선임 해촉시켜 그랬는데 이하영 전 부지사는 아니야 그대로 갈 거야 뭐 이랬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동안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에 와서 진술이 바뀐 이유는 뭐냐. 단순히 뭐 주장하듯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검찰의 해유와 압박 때문인 건지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또 변호를 맡은 이 변호인은 그렇게 발언한 게 맞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근데 그런 이 전반적인 상황이 민주당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기존의 이재명 대표 또 돈봉투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같은 당은 아니지만 탈당해서 무소속이지만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리스크까지 잔뜩 끼어 있는데 이거 일부에서 갤럽 개요는 다 발표하신 거죠. 예, 예. 자 대통령은 지금 수해 대응 또 원희룡 장관과 관련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논란, 노선 변경 논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으로서는 더 심각해요. 20%대. 자,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2%포인트 갤럽 기준입니다. 올라가서 35%인데 더불어민주당은 29%예요. 그리고 지금 이 충청도 충북이죠.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충북지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 충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9%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28%예요. 뭔가 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고. 그거는 예, 어쨌든 근데 저는 이현영 데이터는 인정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그래서- 저의 그냥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중앙선거여론조사 네. 시민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의 여론조사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추세를 본다면은 아니 이게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 건까지 오면서 예. 일파만파 이 민주당에는 계속 지표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아니, 있다는 말씀. 진짜로 저 진짜 승자는 저기예요. 이화영 부지사 사모님이 진짜 승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부터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사모님이 그 재판정에 가갖고 그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재판정들 다 안 가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남편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정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거는 아니, 근데 전 대단하다고 질문. 봐요. 근데 네. 보통 이제 부인이면 남편을 면회를 자주 갔었을 거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네, 그러면 면회를 자주 가면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죠. 네. 내가 볼 때 그 변호사 이거 바꿔야 돼. 뭐 이렇게 해서 둘이 그때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가 그때 있었지. 그렇죠. 근데 왜 법정에 가서 한쪽은 안 하겠다 그러고 한쪽은 하겠다 그러고 당신이 뭐 이러면서 그렇게 고성을 제가 보니까 요구했을까? 그 구에 그 저게 자세하게 모르지만 사모님 얘기한 거를 봐서는 남편이 정기 고문보다 더한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 그 고문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아니, 굉장히 네. 잠깐만요. 아니, 제가 먼저 하고 제가 먼저 하고 근데 그 속에서 그 남편의 의지가 약해지는 부분을 부인이 만나서도 얘기했겠지만 재판 속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과정이나 뭐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도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혼자 내가 놓여 아니 있다면. 근데 모든 네. 사람이 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약해지죠. 약해지겠죠. 감옥에 가 있다는 네. 사실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전기 고문이라는 표현은 물론 이제 이 소장님이 쓰신 게 네, 아니지만 세게 발언을 하신 네. 건데 아니,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구속돼서 재판받는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 한 사람입니까? 예.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 변호인한테 만약에 검찰의 압박을 받는다면 변호인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지금 압박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해달라 그래야지. 그러면 검찰에 압박받는 거를 본인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부인이 봤을 때는 그렇다. 부인은 또 남편의 이런 태도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 문제도 또 하나예요. 예. 또 하나는 그럼 부인이 그런 부분을 재판정에 탄원서를 내서 남편이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걸 탄원서를 법원에 내야 돼요. 근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이 탄원서를 민주당에다 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봤나 보죠. 법원에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효과적이고 더 이게 이슈를 시킬 수 사실은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네. 사안을 자꾸 정치화시켜서 진영 논리가 끼게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이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는 그건 맞는 것 느낌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민주당에 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내는 것이 낫다. 혹은 뭘 그래서 아마 얘기가 나온 아니 것 그리고 같은데. 부인이 어쨌든 예. 그 가장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도 남편에게 해가 가고 이렇게도 남편이 힘들다라고 할 때는 부인이 가장 좀 확실한 이슈 파이팅이라고 난 시키겠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제가 부인이라면 남편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여보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을 이야기해라. 나는 그게 맞는 거예요. 부인이면. 근데 어떤 답변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정말 진실을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어떤 정치적인 영향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부인이에요. 네, 가족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저는 승자는 부인 같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장님, 저 뭐죠? 승부처. 승부처. 저는 승부처 지금 추경하고요. 간호법 지금 재상정을 다시 한다며요, 한다고. 간호법. 예, 다시 재상정한다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간호법 재상정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한번 행사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겠다.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거부권 행사하기 좀 부담스러울 거고. 그리고 이 간호 가족의 이 숫자 이게 표에 얼마나 지금 많은 플러스가 될지를 그거 한 전체 유권자의 네. 7에서 8% 그건 정도 될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예요. 근데 네. 그 왜 그러냐면 간호대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그 가족도 그죠? 있고. 간호대 또 학생들 가족, 간호사분들 가족, 네. 그리고 지금 병원에 근무한 분들만 간호사가 아니고 그렇죠.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준비하는 있는 학생. 아니요. 지금 일은 안 하지만 자격증 갖고 있는 계신 숫자까지 분들. 합하면 예. 그 숫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고려를 많이 해서 간호법에 대한 재논의를 지금 재상정을 지금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추경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35조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수 부족인 상황에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주머니를 조이겠다. 이거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지금 진짜로 시중에 돈이 안 돈대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때는 좀 돈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추경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게 승부처다. 저는 네. 이제 간호법을 말씀드리면 간호법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와서 YTN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TV에 출연해서 나와서 보면 정말 조목조목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절충이 필요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 간호사도 대변하고 또 다른 이 의료 관련 직군을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서로 절충을 못해요. 정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 뭐 말하면은 뭐 어느 정도 노력하는 걸 보이면은 이쪽에서 그 간호법 제정 재추진한다 그래도 안 되겠죠. 그게.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쭉 수십 년간 보건복지부 일을 하면서 예. 관련된 이 법안들을 살펴봤던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하고 간호사의 지금 대표하고 그다음에 또 여야 간에 만나서 저는 정말 절충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의 의견이 그럼 되고 시간이 없어서 재성부처로 넘어가면 승부처 얘기하세요 빨리. 재성부처를 얘기하면 서울 아주 고마운 패널이에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추진을 했는데 국정조사 이거 추진을 했거든요. 그 아까 이은영 소장이 정말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콕 집어서 스모킹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시원하게 답변 못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뭔가 이게 대통령의 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이 일가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그 부분도 명쾌하게 연결된 게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노선 변경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인가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은 잘 될 수 있을까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도 국정조사했지만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원래 국정조사의 특징이 결론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이해는 하지만 근데 핵심을 못 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국회가 하향 평준화돼 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어저께 여러 개를 보면서 하향 평준화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수준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김은경 혁신위원장인가? 그렇죠. 코로나 학생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게 결국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재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재추진 아니고 원안 추진. 아니요. 일단은 제가 일단은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든다는 거죠. 그럼 예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재추진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뭐 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럼 추진을 해 나갈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모아서 결과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쟁만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고속도로를 그럼 다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여야 간의 만남이 물론 이제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저도 솔직히 고속도로 만들긴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아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민심 위반되게 계속 안 양평 주민들 쉬워하지 말라고 빨리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도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윤영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